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또 팀워크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팀워크는 리더인 제가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저희 팀을 보면 예전에 그 핀 성취했을 때 우리 팀을 한 가지로 딱 이야기를 해보라더라고요. 색깔로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서 7색깔 무지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색 너무나 다양하다. 다양성을 인정하죠. 획일적일 수 없고 또 그것은 저희 그 개인 가치 존중이라는 아메이 사업에 6가지 밸류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팀워크는 7색깔의 무지개도 중요하나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블렌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사실 화두였어요. 어떻게 하면 블렌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파트너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팀의 방향에 참여하고 싶고 협조하고 싶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 수 있을까? 정말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것이 되어야 저는 핀업을 해도 저희 팀원들이 핀업을 해도 굉장히 행복한 아메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답은 사랑이여라.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스폰서는 값도 을도 아닌 사랑이다. 그래서 서번트,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게 부족한 게요. 공감하는 리더십. 이 공감의 주체가 저번에 우리 시드니에서 배웠지만 나를 공감하는 거냐 아니면 주체가 파트너들과 함께 공감하는 거냐 저는 제가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파트너들이 공감을 주체가 파트너들이다. 이걸 이해함으로써 저는 저희 키 리더들의 의견들을 제가 수렴하고 그분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낮은 마음으로 리더님들 도와주세요. 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 이런 팀워크 형성이 되고 자발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 삶의 소명은 저희 함께하는 파트너들 또 시너스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 게 제 삶의 어떤 이정 표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팀 목표를 위해서 팀워크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할 거고요. 더 솔선해서 진짜 행복한 아메 해보고 싶습니다. 기억나는 단어가 7색깔 무지개, 블렌드, 블렌딩하지 않은 거고. 김윤아 리더님 팀의 멋진 팀워크는 송년 파티에서 네 다리 내 다리로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너무 멋진 팀워크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더님들과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리더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시너스의 모든 리더님들이 올해 정말 한 마음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모두 다 멋지게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모든 리더님들 열심히 적으시고 메모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복습하시면서 올해 큰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로 저희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야! 고 시작!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고 다이아몬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죠? 용기 많이 얻으셨죠? 아, 성공하신 분들도 나랑 똑같았구나.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또 받았던 시간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초청 게스트 시간인데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상위 1%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질문의 힘에 대한 책들과 강의들이 워낙 많은데요. 오늘 모신 분이 이민규 교수님인데 최근에 또 모닝 퀘스천 이 질문의 힘에 관한 책을 또 집필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많은 리더님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 힘차게 나 스스로에게 잘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민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작년 3월 달인가요? 우리 만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어요.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자료 화면에 떴네요.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탁월한 성과의 비밀, 질문의 힘입니다. 저는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딱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why. 두 번째, what. 세 번째, how. 첫 번째입니다. 왜 이 질문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지 그 심리학적인 이유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질문, what.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 같이 찾아보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 생각해 보죠.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고요.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같이 보죠. 날씨 오늘 참 춥죠? 그리고 연초라서 바쁘실 텐데, 그리고 지금 상당히 늦은 저녁 시간이에요. 8시가 넘었으니까.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왜 여기들 모여 계실까요? 황당한 질문이죠.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런 황당한 질문을 잘하는 편입니다. 언젠가 저희 대학원생들 세미나 할 때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넨 말이야, 오늘 왜 이 세미나에 참석했어? 저희 학생이 황당한 표정으로 받겠죠? 황당하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자네에게 이런 황당한 질문을 했을까? 저희 학생이, 글쎄요, 선생님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질문했으니까 자네는 대답을 해야지, 사람아. 자네 말이야, 누구보다도 일찍 세미나에 참석해서 열심히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한다는 걸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그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 아, 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자네 확인해 보고 싶으면 자네 주변을 잘 둘러봐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가 부서지게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음, 부자일까 아니면 안 부자일까? 저희 학생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선생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안 부자 같아요. 바로 그거야. 이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로 넘쳐나. 근데 안타깝게도 대개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요즘 대학원생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저는 제 학생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단어는 그냥 두 번째 무책임한 단어는 어떻게 되겠지. 이 무책임한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 정말 간단해. 뭘까요? 간간히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야. 만약 이 세미나에 참석할 때 그냥 열심히 참석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 말이야. 이 세미나에 참석할 때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 어떤 질문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왜 이 세미나에 참석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이야. 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누가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 사람이 성공할까? 아니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학생이 성공할까?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저희 학생들 세미나에 참석할 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논문 읽을 때도요, 그냥 열심히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도 말이야, 질문을 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나는 세상에 논문 참 많은데 왜 이 논문을 읽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자,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세 번째,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누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네. 가끔 졸업생들이 제 연구실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졸업생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네 말이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취업한 지 몇 년이나 다니고 있어? 선생님, 요즘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10년이나 됐어, 벌써? 자는 왜 그 회사를 10년씩이나 다녀? 네? 아니, 왜 그 회사를 10년씩이나 다니냐고. 교수님,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아니, 내가 언제 나쁜 회사라 그랬어? 왜 그 회사를 10년씩 다니냐고 물어봤지. 아, 그거야, 뭐, 뭐니 해도 뭐니죠. 자네는 돈 벌려고 다니는구나.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적게 벌고 싶어? 당연히 저희 학생은 많이 벌고 싶죠.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열심히 해야죠.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해고 통지서를 받을 텐데, 참, 선생님도 얘기해 줬습니다.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네 확인해봐. 자네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들 찾아가 봐. 그리고 물어봐.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다 열심히 일했다고 해. 중요한 건 뭐야?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뭐가 중요하지? 가끔 말이야. 자네가 자네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질문?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질문. 자, 회사는 다른 입사 동기생들이 많은데 왜 특별히 나를 승진시켜야만 하는가? 두 번째, 나는 다른 입사 동기생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1%라도 차별화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승진할까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승진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저 학생들 수업 중에 문자 보내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그런 학생이 있으면 가서 물어봅니다. 저는 지금 수업 중에 문자 보내는 것 같은데 왜 문자 보내?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니,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네가 왜 수업 중에 문자를 보내냐고 대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저희 학생들 다 못합니다. 왜 못하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냥 보내니까 얘기해 줍니다. 나 자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니고 자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 문자를 보낼 일이 있으면 보내야지. 그런데 자네 문자를 보내기 전에 자네 자신에게 이런 질문해? 난 왜 수업 중에 이 문자를 보내고 있는가? 이 문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수업 중에 자꾸 나는 문자를 보내는데 이 문자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문자를 보내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을까? 어휘 선택이 달라지겠지? 5년 후, 10년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냥 열심히 생각나는 대로 문자를 보내는 사람하고 질문 너무너무 중요하죠. 학교나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관계,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질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정말 상담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부름을 시킨다고 가정해 보죠. 자, 심부름 하나 시킬 때도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엄마하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엄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 딸은 왜 엄마 말을 잘 들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다른 엄마들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1%라도 다른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아이들하고 더 친할까요? 그리고 어떤 엄마의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잘 들을까요?
질문하는 엄마들이에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남편은 내 말을 잘 들어야만 할까? 나는 세상에 다른 아내들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 어떻게 하면 1%라도 다른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네, 질문 정말 중요하죠? 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한다면, 그리고 교훈과 가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덕목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꼽겠죠? 근면, 성실, 정직. 여러분들, 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사실 동화책에나 있는 얘기입니다. 슬프게도 현실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것이 인생이다. 뻥튀기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분은 30세부터 75세까지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할 때가 75세였는데요. 45년 동안 시골 장터 한 구석에서 똑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뻥튀기만 하면서 45년 동안 정말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이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정말 4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주름살만 늘었다. 자, 왜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됐을까요? 자,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내셨겠죠?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1993년 미국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논문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달인이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논문을 발표할 때는 전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말콤 그레드웰이 2009년, 십몇 년 후죠. 아웃라이어라는 자기 책에 두 번째 챕터에다가 10,000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 분야에서 10,000시간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또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콤 그레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정말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10,000시간 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쓰니까 사람들이 혹했겠죠? 10,000시간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0,000시간의 법칙, 10,000시간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내가 이 사업을 10,000시간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자, 한번 뻥튀기 할아버지 다시 볼까요? 자, 일주일에 5일,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다고 치고요. 하루에 8시간씩 뻥튀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면 10,000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4.8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5년만 열심히 하면 10,000시간이 돼요. 근데 이분은 30살 때부터 75살 때까지 무려 45년을 근면, 성실, 정직하게 열심히 뻥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0시간의 법칙을 몇 번 실천한 것이죠? 네, 9번이나 실천했어요. 그런데도 사는 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 뻥튀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45년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뻥튀기 할아버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건강하게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45년씩이나 우리 집사람하고 할 수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하다. 아니었어요. 생각은 무슨 생각?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지. 자, 답을 찾아내셨죠? 왜 45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탁월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하는 일을 땡땡 하지 않았다. 뭐죠? 좋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죠? 네,
간간히 멈추고 땡땡 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 정말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할아버지가 뻥튀기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why? 나는 세상에 다른 일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뻥튀기를 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what? 내가 튀기는 뻥튀기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질문, how?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튀기는 뻥튀기와 1%라도 다르게 튀길 수 있을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멈추고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도 이분은 10년도 되기 전에 팝콘 회사의 회장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뻥튀기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엄청난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이 휘파람 부는 사람이라는 시집에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다. 첫째, 땡땡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둘째, 질문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몽티키 할아버지는 우주가 우리에게 준 이 두 가지 선물을, 이 소중한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자 여러분,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말콤 그레드웰이 아웃라이어에 그 10,000시간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그 운동이 됐건 예술이 됐건 사업이 됐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deliberate practice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도 면밀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습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일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홈파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파트너를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나는 실의 질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질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deliberate practice, 주도 면밀한 연습, 이 일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내가 하는 일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일단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멈추고 질문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왜 다른 일들이 많은데 이 아메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가? 나만의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니죠. 두 번째, 자, 다른 사업가들 정말 많죠? 그런데 나는 다른 사업가들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What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내야 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1%라도 다른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성공하는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차별화. 그래서 체크 포인트. 뭐죠? 1.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가? 이 사업을 좋아하는가? 안 좋아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네.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안 좋아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역시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간히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가? 그냥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전화하고 파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질문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아직 질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질문이 중요할까? 유대인들,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정확한 인구 수를. 그런데 추정컨대 1,3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0.19%, 2%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노벨상 발표할 때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려 22%, 그러니까 평균 100배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벨 물리학사의 경우에는 무려 37%나 돼요. 2013년 노벨상 수상자 12명인데 그중에 6명이 유대인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50%에 50%.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학구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도 무려 5천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평화상을 받긴 했지만 이건 학술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벨상으로 뭐 취급될 수도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200명이 넘어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딱 한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질문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엄마들,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어떤 질문 할까요? 주로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오늘 뭐 배웠어? 유대인들은 다르죠. 오늘 뭐 질문했어?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유대인들은 다르죠. 선생님께 오늘 어떤 질문했어? 네.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는 순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유혹에 휘둘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일부터 하게 돼요. 세 번째, 다양한 해결책을 찾게 돼요. 왜요? 질문은 사람이 만들지만 일단 질문이 만들어지면 질문이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유도 미사일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제 책 질문하면 달라진다 모닝 퀘스천에 소개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뇌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순간 뇌는 고도의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표적을 쫓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처럼 답을 탐색한다. 질문에 대해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놀거나 쉬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럼 우리가 자고 나면 맞아, 이걸 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자는 동안에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내부는 즉시 변화의 스위치가 켜지고 성장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뭐죠? 미국 지폐죠. 위에 있는 그림은 몇 달러짜리죠? 5달러짜리예요. 밑에 있는 지폐는 100달러짜리 지폐예요. 자, 5달러짜리 지폐의 주인공 누굴까요? 우리 다 알죠? 에브라함 링컨.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에브라함 링컨.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달라요. 두 번째 분을 꼽아요. 누구죠? 네.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주인공이 됐겠죠?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은 어떤 사람이죠? 지금부터 320년 전에 태어났어요. 1706년 보스턴에서. 부모님이 비물 양초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15번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많이도 낳네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난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서 직공으로 일한 거죠. 그리고 17살 때는 가출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인쇄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해요. 무지무지 벌어요.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살 때 여러분들 연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25살 때 펜실바니아에 미국의 최초로 도서관을 설립해줘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에서 대학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하죠. 벤자민 프랭클린 덕분에. 그리고 26살 때는 자기가 성공하게 된 계기나 이유, 자기 경험들을 토대로 가난한 리처드의 영감이라는 책을 써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25살에 엄청난 돈을 벌고 26살에 책을 쓴다는 얘기예요. 30살 때 펜실바니아 하원의회에 당선돼요. 그리고 30세가 딱 돼서 자기 자산을 정리해 보니까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었어요. 돈 버는 걸 중지해. 뭐 했을까요?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학을 탐구하기 시작해서 프랭클린 난로 발명하고 연을 띄워가지고 번개 방전을 실험해서 프레침을 발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들에 세워진 프레침은 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에 발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초점 렌치 이런 거 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했는데요. 이분은 특허도 안 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특허 자체가 안 냈어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70세 때는 미국 독립선언문 기초의원으로 선정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분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분 성공했을까? 비결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성공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내가 그것을 했는가라고 자문했다. 나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상담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들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그 인간들을 또 만나야 된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아, 너무너무 지겨운 하루다. 빨리 잠이나 자자. 그런데 프랭클린은 달랐단 얘기죠. 아침에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저녁에 그 일을 제대로 했는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질문만 날마다 반복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질문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건 하면은 속담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점이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객들은 왜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사업자들이 많은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고객들을 감동시키는가?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중에 최고의 사업자. 자,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뭐죠?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이 끊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큰 부자들하고 안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하루에 몇 시간 생각하세요? 큰 부자들 하루에 14시간. 안 부자들 정말 아이러니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1시간도 생각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만큼 생각하세요? 이 돈 버는 것뿐만 아니죠. 모든 위대한 성취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 뉴턴에게 물어봤어요. 만유 인력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비결이 뭘까요? 뉴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야 뭐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작년 3월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제가 보내드렸던 그 인생 로드맵 그리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죠. 탁구하고 골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기 종목의 행동 강령 이론은 뭘까요?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요. 그러면 모든 사업자들의 행동 강령 이론은 뭘까요? 네, 사업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리더님들, 성공하신 리더님들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목표. 끊임없이 목표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어떤 목표일까요? 내 인생 목표는 뭘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징검다리 목표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성공의 첫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해야 되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고객들은 왜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 목표 달성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고객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들을 설득한다거나 고객들을 설득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고객들에게 내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돼요. 왜요? 알베르토 까미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이유를 찾는 존재이고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용돈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즉각 올려주시나요? 저희 대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용돈 올려달라고 하면 잘 올려주나요? 그럼 대부분 다 고개를 살레살레 젓겠죠? 용돈 좀 잘 올려주면 좋을 텐데 왜 부모님들은 용돈 안 올려주실까? 자네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 선생님, 저희 엄마는 대학을 졸업 못해가지고 대학생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네는. 우리 엄마는 원래 짜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네는, 선생님, 왜? 제가요, 친딸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겠죠? 전 다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되는 이유는 다 틀렸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엄마가 기꺼이 용돈을 올려주고 싶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상상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둘이야. 근데 첫째 딸이 어느 날, 엄마, 지금 새해가 되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주셨는데 이번 달부터는 6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황당한 요청을 했다. 근데 둘째 딸이 듣고 있다가 엄마, 저도 2배로 올려주세요. 60만 원. 그런데 둘째 딸은 달랐다. 네, 비코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엄마는 저에게 용돈을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엄마 모르시겠지만,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한테 용돈 받잖아요. 그럼 하나씩, 하나도 안 받드리고 다 기록했어요. 여기 보세요. 총액 얼마. 네, 이거 정확할 필요는 없겠죠. 엄마 기억 못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달부터 엄마가 용돈을 2배씩 올려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지금부터 10년 후, 그러니까 2034년이 되겠죠? 1월 1일부터 엄마 계좌에다가 지금까지 받았던 용돈의 2배씩을 매월 1일 날 자동이체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세상에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투자를 하는 거죠. 엄마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딸 중에 한 명에게만 용돈 올려줄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올려줄까? 저 학생들 이구동성으로 두 번째 딸이에요. 왜? 요청은 똑같잖아. 두 번째 딸은 비코스를 제공했잖아요. 자, 우리 사업할 때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비코스. 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말이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협조를 받아야 돼. 그럴 때는 반드시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지? 그럴 때는 그냥 요청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비코우스를 제공해야 돼. 이 비코우스가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리 사업할 때 같이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 하버드대학의 앨런 랑거라고 하는 아주 재치 있는 교수가 있는데 아주 심플한 실험으로 비코우스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검증해냈어. 리더님들 같이 보시죠. 사실 이 내용 작년 3월 달에 강의할 때도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질문할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하버드대학도 기말고사 때가 되면 복사실 앞에 학생들이 줄을 쫙 서 있겠죠. 이때 실험자들이 학생인 것처럼 가장해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조건.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저 복사기를 먼저 쓰면 안 될까요? 하버드 학생들이 60%가 양보해 줬어요. 네, 많죠. 두 번째 조건입니다. 똑같이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죄송하지만 저 복사기를 제가 먼저 쓰면 안 될까요? 그리고 플러스 비코스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도 안 되는 비코스를 추가한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비코스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저 복사기를 먼저 쓰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말이 되나요?
자, 복사기 가지고 고구마를 구워 먹습니까? 뻥튀기를 합니까? 복사기는 복사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복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버드 학생들 93%가 양보해 줬어요. 이건 뭐죠? 인간은 그냥 요청할 때가 아니라 비코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거의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네, 요청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도 그냥 물 떠와 이게 아니라요. 물 좀 떠다 줄래? 아빠가 발이 저려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이 93%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제공했는데도 93%다. 그럼 100%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심플하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뭘로 바꾸면 돼요? 네, 말이 되는 이유로 바꾸면 돼요. 이거 우리가 사업자들, 파트너들을 설득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비코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비코스? 말이 되는 비코스. 자, 말이 되는 비코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우스 헌터 영화 보셨나요? 쥐잡는 영화죠. 자, 명대사가 있어요. 당신들은 아직 쥐를 잡을 심리학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소. 쥐를 잡으려면 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쥐처럼 생각해야만 하오. 살짝 바꿔볼까요? 자, 당신들은 아직 파트너를 설득할 심리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소. 파트너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트너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파트너처럼 생각해야만 하고. 이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보셨나요? 몬타나 강이 정말 아름답죠? 그 프라이 낚시하는 장면, 지금도 그림처럼 떠오르는데, 이 목사님이 두 아들하고 지내는 얘기죠. 얘기해줘요. 두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려면 말이야, 물고기처럼 생각해야 돼. 물고기처럼 생각하지 못하면서 낚시질을 하는 건 물고기를 모독하는 행위야. 살짝 바꿔볼까요? 자, 파트너, 소비자를 설득하려면 소비자는 파트너처럼 생각해야만 해. 파트너처럼 생각하지 못하면서 파트너를 설득하는 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죠? 파트너를 모독하는 행위야. 저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낚시꾼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부류. 물고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려고도 안 해요. 열심히 평생 동안 낚시질만 해요. 두 번째 부류. 가끔 멈추고 물고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계속 질문해요. 누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없겠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한다는 얘기죠. 나는 무엇으로 고객들을 감동시키는가? 여러분들의 고객을 뭘로 감동시켜요? 자, 존경받는 부모님들 보세요. 학생들이 따르는 교사들 보세요. 네.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업자들 보세요. 선택하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건 간에 항상 세 부류로 정리가 되거든요. 첫 번째 부류, 기대 미달. 두 번째 부류, 기대 충족. 세 번째 부류, 기대 위반. 감동을 주는 기대 위반의 부류.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저희 학생들에게 원고 교정을 부탁하거든요. 아, 교정 좀 봐줄래? 저희 학생들, 당연히 봐드려야죠. 원고 받아보잖아요. 세 부류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 부류. 야, 얘는 대학원생인데 맞춤법도 모르는구나. 기대입니다. 두 번째, 원고 교정을 잘 봐와요. 기대 충족. 세 번째 부류. 네, 기대 위반. 아주 작은 것을 추가해 저를 감동시켜요. 교수님,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50만 원 주고 휴대폰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또 갔어요. 또 거절당해서 무려 8번. 차가 머리까지 치솟은 겁니다. 친구의 벤츠 S600. 시가가 2억이래. 이 차를 몰고 가가지고 이 텔레폰 회사, 네, 회전문을 들이받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원고 위에다가 노란 포스트잇 하나 붙여놨어요. 땡땡 텔레콤. 이걸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수님 원고에 순간을 참지 못하면 막대한 재앙이 따른다 쓰셨는데 이 기사를 여기다 넣어주면 어떨까요? 전 감동했어요. 왜냐? 기사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저의 기대를 위반해서 아주 작은 거를 추가한 거예요. 자,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기대하지 못한 아주 작은 거를 추가해서 제공한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Expectancy Violation Theory. 기대치 위반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죠. 자, 주차 빌딩, 뭐가 떠올라요? 네, 칙칙한 색깔에다가, 네, 가끔 사고도 나고, 어두컴컴하고, 그런데 이거 주차 빌딩이에요, 다. 티마스라는 회사에서 이 주차 빌딩만 전문으로 건설하는 회사거든요. 이 티마스라는 회사에서 주차 빌딩을 지으면 동네 랜드마크가 돼요. 아도 밝고 아름답게 지으니까. 근데 이 티마스 회장님이 우리나라 교포예요. 이분은 29살 때 부사장이었는데 승승장구 회장이에요.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건 간에 상대방이 부탁한 것 말고 추가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제공합니다. 예를 든다면 상사가 미스터 하, 차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 그러면 차 한 잔 플러스 티슈 한 장이라도 드린다. 그럼 상대방이 행복해한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행복하다. 놀랍지 않나요? 아마존 비디오. 최근 나는 아마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동 이메일을 받았다. 우리는 고객님께서 아마존 비디오 온 디맨드로 카사블랑카를 시청하던 중 비디오 재생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에 2.99달러를 환불해 드렸습니다. 곧 다시 뵙게 되길 희망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재생에 문제가 있으면 환불을 요청해도 안 해주는 회사도 있겠죠? 기대입니다. 자, 요청을 하면 환불해줘요. 기대 충족. 아마존 어땠어요? AI가 잡아냈어요. 재생 불량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환불해줬어요. 이게 바로 아마존의 성장 비결이죠. 네.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지.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가끔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에 인생 후회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거울 속에서 초라한 노인을 어느 날 만나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이란 말인가? 후회하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예요.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이분은 KBS TV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본 분인데요. 나이 80이에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창업해가지고 CEO, 최고 경영자 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해요. 나는 젊었을 때 벤츠만 타고 다녔다. 그리고 비행기 타면 1등석만 탔다. 지금 이제 20분이 됐네요. 그런데 아까 한 5, 6분 정도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싶네요. 약간 5분 정도만 늦게 끝낼게요. 마무리하고요. 이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 80인데 내 젊었을 땐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지금은 월세 15만 원짜리 쪽방에 살고 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우리 아이들이 5명이나 되는데 한 명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모두 연락 두절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다. 멈추고 내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 저희 학생들에게 절대로 개미처럼 열심히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네들 다 개미 된다. 개미가 안 되는 방법이 있어. 뭘까?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가? 뭘 생각해야 되지? 미래. 5년, 10년 후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떠올리는 거야. 자, 두 번째,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실천해야 될까요? 정말 심플하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벤자민 프랭클린 어떻게 시작했죠? 5년, 10년 후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은 뭘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객들을 만나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고객들은 왜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다른 사업자들 많은데 얼른 답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왜 고객들은 내 말을 들어야만 하는가? 플러스 어떤 질문이죠? 나는 무엇으로 고객들의 기대치를 위반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가? 이 역시 답이 얼른 찾아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연습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질문을 안 했던 얘기죠. 그리고 답을 못 찾아냈다는 얘기죠. 저녁에는,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생각했던 그거를 제대로 실천했는가? 언제부터 해야 되죠? 내일, 모레, 언젠가 다 아니에요. 오늘부터예요, 오늘.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이런 질문 하나씩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인 바이런 그렇게 중얼거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정말로 유명해졌더라, 어느 날. 여러분들 모두, 저는 바이런처럼 중얼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구나. 와, 내 사업이 이렇게 엄청나다니. 전제 조건이 있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고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세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 why? 왜? 두 번째는 what? 세 번째는 네, 어떻게? 예를 든다면 왜 파트너는 또는 소비자들은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사업자들 많은데. 두 번째는 뭐죠? 나는 다른 사업자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1%라도 달라야 되겠죠. 세 번째 질문, how? 어떻게 하면 다른 사업자들과 1%라도 다르게 네, 행동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과 관련된 강의를 통해서 리더님들 모두 꿈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많이 끼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민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어찌 보면은 네, 우리 새해 첫 저는 달이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2024년 1월 첫 달에 더욱더 의미 있는 또 강의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우리 시너스에 좋은 또 성공의 루틴이 있잖아요. 세븐 루틴. 이제 우리가 세븐 루틴과 함께 또 하나의 루틴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질문, 잠자기 전에 질문, 그죠? 아침에는 무슨 질문? 내가 오늘 할 것이 무엇인가? 저녁에는 과연 내가 이것을 다 했는가 하는 이러한 루틴하게 질문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 모두 올 한 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